네, 안녕하세요. 읽어볼래의 읽어입니다. 네, 오늘은 붉은 손가락 만나는 세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이야기를 돌아보면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아키오는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아키오는 아내 야에코의 반응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는데요. 집에 낯선 소녀의 시체가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곧이어 소녀를 살해한 범인은 아들 나옴이라는 것을 또 바로 알게 되죠. 결국 아키오는 은행공원에 소녀의 사체를 버리게 되고 다음날 경찰에 탐문수색이 오게 되면서 가가 형사가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키오 집에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어머니의 상태가 치매라는 것도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보실까요? 11편 수사본부는 내리마 경찰서에 설치되었다. 오후 2시를 지나 첫 번째 합동수사회의가 열렸다. 마스미야는 대각선으로 저 앞쪽에 앉아있는 그 인물에 아까부터 신경을 쓰고 있었다. 직접 얼굴을 본 건 벌써 10여 년 만이다. 단단히 힘이 들어간 옆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다. 오랜 세월 검도로 연마해온 체격에도 달라진 데가 없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는 자세도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기로 한 뒤부터 언젠가는 그와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마스미야는 내심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 마스미야가 경찰관이 되었다는 건 그도 알고 있을 테지만 경시청 수사 1과에 배속되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상대는 마스미야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스미야가 나중에 뒤에 와서 앉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터였다. 고바야시는 부하들에게 일거리를 나눠주며 말했다. 마스미야에게도 탐문 수사의 지시가 떨어졌다. 아, 마스미야, 자네는 가가 형사와 한 팀으로 나가. 고바야시의 말에 에? 이라고 마스미야는 되물었다. 자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가가는 정말 우수한 형사야. 나도 몇 번 함께 그와 일한 적이 있어. 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를 따라서 움직여줘. 자네한테도 틀림없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하지만 뭐지? 고바야시가 힐끗 눈동자를 움직였다. 아니요. 라고 마스미야가 고개를 저었을 때 뒤쪽에서 잘 부탁한다 라며 말을 붙여오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가가가 마스미야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뭔가 의미심장한 기색이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마스미야는 대답했다. 회의를 마친 뒤 마스미야는 가가 쪽으로 향했다. 오랜만이야? 응. 이라고 짧게 대답한 뒤 점심은 먹었냐? 라고 가가는 물어왔다. 아니 아직. 그럼 먹으러 가자. 꽤 괜찮은 식당이 있어. 둘이 나란히 경찰서로 나왔다. 가가는 역 앞 상점가로 향하는 것 같았다. 일은 좀 익숙해졌냐? 걸음을 옮기며 가가가 물었다. 뭐 슬슬 마스미야는 말했다. 세타가야 주부 살해 사건을 담당했었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래저래 알았으니까 살인사건에는 좀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지. 작은 허세였다. 이 사람에게만은 신출내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다. 가가는 퓨 하고 웃음을 머금은 숨을 내쉬었다. 사건에 익숙해진다는 일 같은 건 없어. 살인을 담당하는 동안에는 특히 그렇지.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는데 익숙해져서야. 그건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질문한 건 형사라는 입장에 익숙해졌냐는 뜻이야. 제복을 입었을 때와는 주위에서 보는 눈도 달라졌을 테니. 뭐 그런 거라면 이제 다 알지. 그렇다면 다행이다. 어쨌거나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기도 하고. 가가는 역 앞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정식집에 안내해 주었다. 테이블이 4개, 그중 2개가 차 있었다. 가가는 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앉기 전에 에이프런을 두른 주인 여자에게 잠깐 인사를 건네는 걸 보면 아마 단골로 드나드는 식당인 모양이다. 이 식당 뭐든 다 맛있어. 추천은 닭구이 정식. 흥이라고 고개를 끄덕인 뒤에 마스미야는 메뉴판을 보고 생선 정식을 주문했다. 가가는 생강구이 도시락을 부탁했다.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고 형을 만나겠구나 짐작은 했어. 그래? 깜짝 놀랐지? 내가 와 있어서? 별로 그렇지도 않아. 아까 보고 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지. 수사 1과에 배속된 거 알고 있었어? 뭐 그야 당연히. 외삼촌한테 들었어? 아니, 관할서에 있어도 1과의 정보는 귀에 들어와. 흥. 가가 교이치로는 예전에 수사 1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이들이 아직 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교이치로 형과 한 팀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우리 주임에게 미리 귀뜸이라도 했어? 아니야. 근데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마음에 걸려서. 정 싫으면 내 쪽에서 고바야시 주임에게 바꿔달라고 말해줄까? 싫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저도 모르게 가시돋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관할사 형사는 수사 일과의 지시에 따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팀이 된 건 단순한 우연이야. 쓸데없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 물론 나도 신경 안 써. 계장과 주임의 지시대로 움직일 뿐이야. 형에 대해서도 관할서의 한 사람으로만 대할 생각이야. 당연하지. 그거면 됐잖아. 가가는 스스럼 없이 말했다. 고모님은 건강하시지? 부지런히 젓가락을 움직이며 가가가 물어왔다. 갑작스레 친척다운 어조로 물어보는지라 마스미야는 당황했다. 대답하지 않은 그에게 가가는 의아한 듯한 시선을 던져왔다. 이제 드디어 가가와 우리 누구지? 마스미야. 가가와 마스미야의 관계가 밝혀졌어요. 이제 읽으면서 추측은 했었는데 이제 맨 처음 부분에서 외삼촌이 나왔었잖아요.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외삼촌. 그리고 외삼촌이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가가 형사이고 마스미야와 이제 가가는 친척 관계인 게 지금 나왔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마스미야가 그 외삼촌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정작 외삼촌의 아들은 병문안을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금 불쾌한 기색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방금 대화를 보면 마스미야가 약간 조금 가가에게 살짝 가시돋친 말투? 달갑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 퍼즐이 이제서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뻣뻣하게 구는 것도 토라진 어린애처럼 철없이 보일 것 같아서 마스미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스미야도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염려 덕분에 여전히 입만 팔팔해. 그러고 보니 교이치로 형 만나면 인사 전해달라고 한참 전에 그랬었어. 그때는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대답했었지만. 그래, 라고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서 마스미야는 묵묵히 젓가락질만 했다.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음식 맛은 반도 음미하지 못했다. 먼저 식사를 마친 가가는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뭔가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끝난 것을 보면 메일을 보낸 건 아닌 모양이었다. 바로 며칠 전에 외삼촌에게 다녀왔어. 마스미야는 그렇게 말하면서 조심스레 가가의 반응을 살폈다. 가가는 휴대전화를 다시 품에 넣고 마침내 마스미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랬냐? 관심 없다. 라는 말투였다. 가끔 좀 찾아뵙지 그래. 외삼촌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분명히 말하겠는데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내 앞에서야 건강하신 척 하시지만. 하지만 가가 교일치로는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찻잔을 입으로 옮길 뿐이었다. 교일치로 형, 쓸데없는 입 놀리지 말고 빨리 먹어. 애써 차려낸 음식 다 식겠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 상의할 일도 아주 많아. 자기가 먼저 이쪽 일을 물어봤으면서 라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마스미야는 식사를 재개했다. 고바야시 주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감식과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어. 피해자의 의복에 하얀 알갱이가 붙어 있었다는데 그게 뭔지 알아낸 모양이야. 하얀 알갱이? 그게 뭐였는데요? 발포 스티로폼이야. 아,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마스미야로서는 알 수 없었다. 가전제품을 포장할 때 발포 스티로폼을 쓰잖아. 바로 그 스티로폼이라는 게 감식과 쪽 이야기야. 그렇다면 그래, 골판지 상자야. 고바야시는 즉석에서 대답했다. 범인의 사체를 골판지 상자에 넣어서 옮겼어. 그 상자에 발포 스티로폼 알갱이가 남아있어서 피해자의 의복에 붙었던 거야. 아, 그렇군요. 지금부터 은행 공원 주변을 찾아보겠지만 그 상자는 범인이 다시 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 어딘가에 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범인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면 그대로 가져갔을 거야. 잔디를 채취할 때 그 비슷한 상자가 있는지도 점검해줘. 감식과 쪽 얘기로는 피해자의 배설물로 상당히 냄새가 났을 터라서 집안에는 들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마스미야는 전화를 끊었다. 가가가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방금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도는 쪽에서는 아마 헛수고만 할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가가는 반응을 보였다. 어째서? 라고 물어봤다. 내가 범인이라면 그런 상자를 집에 가져가진 않을 거야.
가령 집이 바로 근처라고 그런 걸 왜 들고 가겠어? 자동차로 멀리 나가서 어딘가 적당한 곳에 버리고 오지. 당연하잖아? 하지만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턱을 괜채 휴대전화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음,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그 상자, 바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상자를 주변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곳, 생뚱맞은 곳에 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마스미야가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로 그렇게 버리지 않았을까 했지만 가가는 동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12쪽인데요. 12쪽은 또 역시 야이코와 아키오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12쪽. 야이코의 얼굴이 싹 변했다. 차가운 두 손을 녹이려는 듯 따뜻한 물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손을 식탁에 털썩 내려놓는다. 여보, 이제 새삼스럽게 해.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이야. 그만 포기하는 게 좋겠어. 나오미를 경찰서에 데려가자. 야이코는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네. 아니,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방금도 말했다시피 경찰은 틀림없이 잔디에 대해 조사할 거야. 우리 집 잔디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도 둘러댈 말이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사체에 잔디가 붙어 있었다고 형사가 직접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말 안 해도 뻔하지. 그러지 않고서야 왜 잔디 종류를 물어보겠어? 그 여자의 몸에 잔디가 붙어 있었다고 틀림없어. 그래도 당신 옷에 붙었던 잔디를 떼어냈다면서.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다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몇 번이나 말했지. 눈에 띈 잔디는 전부 다 떼어냈어. 하지만 그렇게 캄캄한 속에서 완벽하게 떼어냈는지 어땠는지 그건 나도 몰라. 남아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단 말이야.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좀 더 제대로 떼어내지 않고. 야에코는 미간을 찌푸린 채 답답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 이상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누구한테 들켜서도 안 되고 어서 빨리 끝내기는 해야 되고 옷에 촘촘히 잔디가 붙어있는 거 상상해봐. 야, 그걸 컴컴한 데서 남김없이 떼어낼 수 있겠어? 아니면 잔디가 붙어있는 것을 봤을 때 사체를 다시 집에 들고 오기라도 해야 좋았을까? 이런 참에 말다툼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키오는 말투가 거칠어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사체를 처분하던 당시의 괴로움이 되살아난 탓도 있었지만 잔디를 완벽하게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그 고역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에 적당히 해치우고 와버렸던 것을 얼버무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야이코는 식탁에 팔을 대고 이마를 짚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니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 나오미를 자조시키는 수밖에. 우리도 공범이 되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자업자득이지. 당신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자꾸 그렇게 포기하는 말만 하면 어떡해. 야이코가 얼굴을 쳐들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 알기나 해? 이건 나오미의 일생이 걸린 일이야. 소매치기를 했다든가 누구를 좀 다치겠다든가 하는 정도라면 또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고 게다가 그런 어린애를 죽였다고 하면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당신은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좋은 수라도 있어? 잔디일로 추궁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선은 모른다는 것으로 밀고 나갈 거야. 아키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말을 경찰이 받아줄 것 같아? 아니, 가령 잔디가 우리 집 것으로 판명이 난다고 해도 그게 나오미가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애가 마음대로 정원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형사는 우리가 집을 비운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집에 있었으면서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고 따지고 될 거야. 못 볼 수도 있지. 계속 정원만 보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개똥 같은 이론이 경찰에게 통할까? 통하든 안 통하든 그건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 야이코는 소리를 내질렀다. 그게 쓸데없는 몸부림이라는 거야. 그래도 좋아. 나오미를 경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야. 그보다 대체 당신은 뭐야? 미리 다 포기하고 전혀 생각을 해주지 않잖아. 나도 생각을 해본 끝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야. 아니, 당신은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아. 당신 머릿속에는 지금 이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 나오미를 자수시키면 당신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자식의 미래 같은 거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어째서 내가 하는 말마다 번번이 트집을 잡아? 트집을 잡을 거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지. 그게 없다면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경찰이 만만치 않다는 것쯤 당신이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나도 잘 알아.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해보겠어. 야이코의 험악한 기세에 야키오는 기가 질렸다. 마침 그때 기묘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는 야이코의 신경을 더욱더 자극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내던졌다. 바닥에 가느다란 이쑤시개가 흩뿌려졌다. 지금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죠. 아키오는 이제 자수시키자. 근데 야이코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지금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계속 발뺌할 거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키오는 입을 열었다. 괜히 어설픈 거짓말을 했다가 체포되느니 깨끗이 자수하는 게 결과적으로 좀 더 빨리 사회 복귀를 할 수 있어. 미성년자라서 이름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과거 일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 복귀는 무슨 사회 복귀? 야이코는 내던지듯이 말했다. 이런 판국에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해서 뭐해? 신문에 이름이 안 난다고 소문도 안 날 줄 알아? 그리고 아무리 이사해봤자 소용없어. 어린애를 죽였다는 소문은 어차피 평생 따라다닐걸? 그런 사람을 어느 누가 받아주겠어? 당신이라면 받아줄까? 그런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어? 나라면 못해. 그게 당연한 거야. 여기서 잡혀 들어가면 나오미의 인생은 끝장이고 우리 인생도 끝장이야. 그런 것도 몰라, 당신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이코의 말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건 그도 알고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 역시 소년법 따윈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이건 미성년자건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더구나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일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면 된다는 견해였던 것이다.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다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 형기만 마쳤다고 다시 세상에 돌아오는 현행법의 만만함에 아키오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야이코가 말하는 그대로였다. 가령 철없는 청소년기에 저지른 죄라고 해도 살인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아무런 차별 없이 받아들일 도량 따위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여태까지 살아왔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말 좀 해봐. 야이코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어중간한 건 안 돼. 아키오는 툭 내뱉었다. 뭐야? 어중간하다니? 어중간한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어. 속일 거면 아주 완벽하게 속여야지. 잔디 때문에 경찰이 우리 쪽을 주목하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 나오미부터 의심하고 될 거야. 형사에게 집요하게 추궁을 받았을 때 그 녀석이 끝까지 거짓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키오는 눈을 감았다. 구역질이 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사태를 파악했을 때부터, 그리고 사체를 처분하기로 정했을 때부터 그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나오미가 죄를 추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대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으로 떨쳐내려고 했다.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일단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보, 재촉하듯이 야이코가 말했다. 만약 이 다음에 형사가 오면, 아키오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만일 거짓말이 안 통했을 때는 입술을 핥았다. 그때는 어떻게 해? 자수시킬 거야. 여보! 야이코의 눈이 험악해졌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 끝까지 들어봐. 아키오는 심호흡을 했다. 나오미가 아니라. 야마다라는 문파의 밑에 있는 인터폰 차인벨을 누르자 남자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예? 경찰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좀 괜찮을까요? 잠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 예. 상대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다. 잠시 뒤에 현관문이 열리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로 내밀었다. 짧은 계단을 내려와 마스미야 일행이 서 있는 대문 쪽으로 나왔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스미야 곁에서 가가가 말했다.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집주인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마스미야와 가가를 보았다. 이 댁 정원에도 잔디가 있지요? 마스미야가 말했다. 예, 그 집 잔디를 채취해 갔으면 합니다. 예? 우리 집 잔디를? 은행 공원에서 여자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수사에 꼭 필요해서요. 이 근처는 집집마다 모두 다 부탁하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잔디 같은 걸... 대조할 게 있어서요. 대조? 남자의 얼굴이 흐려졌다. 딱히 야마다 씨의 정원이 어떻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가가 말을 끼웠다. 전체적으로 이 동네에 어떤 잔디가 심어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고 다니고 있죠.
안 된다고 하시면 물론 무리하게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혹시 우리 집이 의심을 받는다든가 하는 건 아니겠죠? 그야 물론이죠. 가가는 웃는 얼굴을 내보였다. 주말에 쉬시는데 참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날 거니까요.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전부 우리 쪽에서 다 할 거고 잔디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아주 소량만 채취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뭐 좋아요. 정원은 이쪽이에요. 집주인은 드디어 알아듣겠다는 기색으로 마스미아 일행을 안으로 들여주었다. 마스미아는 가가와 함께 정원에 잔디가 깔린 집을 한 집 한 집 찾아가 잔디와 흙을 채취했다. 어떤 집에서나 물론 흔쾌한 얼굴로 맞아주지는 않았다. 행여 자기네를 의심하는 건 아니냐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오는 일이 많았다. 뭔가 효율이 0빵점이군. 야마다 씨네 집에서 나온 뒤에 마스미아는 말했다. 그런가? 일일이 설명을 하고 다니는 게 너무 번거로워. 본부에서 누군가 미리 전화로 사정 이야기를 해두면 우리 쪽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설명 담당과 잔디 채취 담당을 각각 나눠서 한다면 좋다는 건가? 교이치로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어째서? 도리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왜? 사건 수사는 사무직이 아니야. 사정을 설명하고 다니는 짓도 그저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상대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거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전화로는 거기까지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지. 그럴까? 목소리 상태를 통해 알아낼 수도 있잖아. 자,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하자. 그래서 너의 제안을 채용했다고 하자고.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건 수사원이 상대의 대응에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꼈을 경우에는 잔디 채취 담당 수사원에게 일일이 그런 뜻을 전달해야겠지? 그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냐? 게다가 직감이라는 건 남에게 전하기 어려운 거야. 능숙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실제로 상대와 접촉하는 수사원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를 우려도 있어. 그리고 사전에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다는 건 범인에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유예를 부여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 하지만 직업에 맥이 빠지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일에서나 의미가 있는 법이야. 뭐 꼭 맥이 빠지는 건 아니야. 마스미아는 변명을 했지만 가가의 의견에 반론을 할 말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한 집 앞에서 가가가 멈춰섰다. 골똘히 현관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에하라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 잔디를 채취할 대상이 들어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가가의 눈초리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층 더 예리해진 것 같아서 마스미아는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뭔가 있어? 그는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가는 슬쩍 고개를 저었다. 2층짜리 오래된 가옥이었다. 대문이 있고 곧바로 정면에 현관이 있었다. 짧은 어프로치의 오른편이 정원이었다. 거기에 잔디가 깔려 있었다. 얼핏 보기에 그다지 손질은 되어 있지 않았다. 가스나이 유나의 의복에는 잔디 외에 클로버도 붙어 있었다. 손질이 잘 된 정원이라면 그런 잡초는 뽑아냈을 것이라는 게 잔디에 대해 잘 아는 수사원의 이야기였다. 마스미아는 인터폰을 눌렀다. 네?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탐문 형식에 따라 이름을 대보았다. 역시 상대는 예 라고 짧게 대답했다. 현관문이 열리기까지 마스미아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마에하라가의 가족 구성을 확인했다. 내리마 경찰서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온 것이었다. 세대주는 마에하라 아키오, 47세, 처는 야이코, 42세, 14살의 아들과 72세 된 어머니가 있었다. 그냥 평범한 집이네. 마스미아는 불쑥 내뱉었다. 아니, 이 집 할머니 인지증인 것 같았어. 가가가 말했다. 평범한 집이라고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바깥에서 보면 평온한 가족으로 보여도 다들 이래저래 사연을 안고 있는 법이야. 지금 이제 마스미아가 서류를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집 앞에 나오는 그 문이 마에하라가라고 나왔는데 봤더니 세대주가 마에하라 아키오라고 나오네요. 저는 지금 너무 놀란 게 약간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키오라는 이름으로만 계속 나왔잖아요. 그 야에코와 아키오 이 둘의 대화가 오고 갈 때는 당연히 이름으로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이 나왔습니다. 마에하라 아키오. 그리고 지금 가가가 이 문패를 봤을 때 그 눈초리가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한층 예리해졌다고 설명이 나왔잖아요. 뭔가 가가는 벌써부터 어떤 걸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과 이름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니까 저는 완전 새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전개가 이렇게도 퍼즐이 맞으니까 조금 재밌네요. 네, 현관문이 열렸다.
나온 것은 작은 몸집의 중년 남자였다. 폴로 셔츠 위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마에하라 아키오의 일터였다. 그가 마스미야와 가가를 보고 슬쩍 인사를 해왔다. 자꾸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가가가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넸다. 마스미야가 잔디를 채취하고 싶다고 설명하자 마에하라 아키오는 일순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그 작은 변화를 어떻게 파악해야 좋을지 마스미야는 잘 알 수 없었다. 아, 예, 그러시죠. 마에하라는 간단히 대답했다. 실례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마스미야는 정원으로 들어가 정해진 순서대로 잔디 채취에 들어갔다. 감식가로부터 되도록 흙을 많이 채취해 오라는 말을 들었었다. 마야라가 멈칫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걸로 뭘 알 수 있는 거죠? 가가가 입을 다물고 있는지라 작업을 하면서 마스미야가 대답에 나섰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근처 주택은 어떤 잔디인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이에요. 아, 네, 그런 데이터를요? 그런 게 수사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마야라는 묻고 싶은 게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다. 잔디를 비닐봉투에 넣고 마스미야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야라에게 인사말을 하려고 했다. 그때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여자의 목소리였다. 마야라는 아, 잠깐, 죄송합니다. 라고 마스미야와 가가에게 말하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보, 왜 그래? 이윽고 마야라는 문을 닫고 마스미야 쪽을 향했다. 난처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허참, 창피한 꼴을 보이고 말았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스미야가 물었다. 아니, 별일은 아니고 어머니가 또 사고를 친 모양이에요. 어머니? 아, 예. 마스미야는 조금 전에 가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괜찮습니까?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가가가 말했다. 치매로 길을 잃은 노인에 대한 상담 창구도 우리 경찰서에 있는데요. 아니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끼리 뭐 그럭저럭 해나가야죠. 마에하라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웃음을 대답했다. 마스미야 일행이 문 밖으로 나오자 마에하라는 집 안으로 사라졌다. 그것을 지켜본 뒤에 마스미야는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 일만으로도 이래저래 힘이 들 텐데 집안에 저런 문제를 안고 있다니 저 아저씨도 참 힘들겠네. 저게 요즘 일본 가정의 한 전형이야.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었어. 하지만 그에 따른 적합한 준비를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이제 각 개개인이 떠맡게 된 거야. 치매 노인을 집에서 돌봐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하네. 나도 남의 일이 아니야. 언젠가는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할 테니. 많은 사람이 안고 있는 고민이지.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까 각각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가가의 말에 마스미야는 저항감을 느꼈다. 교이치로 형은 좋겠네. 그는 말했다. 외삼촌을 혼자 두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아무데도 얼매일 게 없어서 좋겠어. 입 밖에 내고 나서야 약간 많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가가가 화를 낼지도 몰랐다. 하긴 그렇다. 하지만 가가는 간단히 대꾸했다. 살아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혼자 몸이면 속 편하고 좋긴 하지. 마스미야는 발을 멈췄다.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도 혼자 돌아가시란 얘기야? 그러자 가가는 역시나 허를 찔린 듯한 얼굴로 마스미야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리 동요한 기색은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해 결정돼. 그 사람이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건 모두 그 사람 삶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라니? 따뜻한 가정을 만든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도 따뜻한 시선 속에서 떠나갈 수 있어. 하지만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만 그런 것을 바란다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외삼촌은 나에게는, 아니 어머니와 내게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 나는 외삼촌 덕분에 따스한 가정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어머니와 나 둘뿐인 가정이었지만 그걸 괴롭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건 모두 외삼촌 덕분이야. 나는 외삼촌에게 고독한 죽음을 맞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 마스미야는 가가의 차가운 눈을 마주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교이치로 형이 외삼촌을 돌보지 않겠다면 뭐 그건 마음대로 해. 내가 외삼촌을 돌봐드릴 거야. 외삼촌의 임종도 내가 할 거라고. 뭔가 반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좋을 대로 해라. 네 삶의 방식에 참견할 마음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걸음을 옮겼지만 바로 멈춰섰다. 마에하라가의 옆에 서 있는 한 대의 자전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자전거가 무슨 문제라도 있어? 마스미야는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서두르자. 아직도 돌아가야 할 집이 많아. 가가는 빙글 동을 돌렸다. 와,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가가가 뭐 외삼촌, 자기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 마스미야가 외삼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경찰이 지금 집을 돌면서 잔디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키오도 말했지만 그 여자아이 사체에 묻어있는 잔디가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했었는데요. 잔디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겠다. 단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뒤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중간 부분은 뭐 당연히 짚고 나가면 좋지만, 그리고 전개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큼직한 사건 되면 좀 제가 읽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22번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으실 테니까. 마스미야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고바야시 주임에게 걸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착신음이 울렸다. 마스미야입니다. 나 고바야시야. 지금 막 걸려던 참인데요. 마스미야는 가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주임에게 전했다. 알았어. 그럼 지금 곧바로 감식거로 돌려줄게.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게 좋을까요? 마스미야가 물었다. 아니, 자네들은 지금 바로 가볼 데가 있어. 어딘데요? 마야라 아키오의 자택. 무슨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어. 마야하라가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마스미야는 가가의 얼굴을 보았다. 은행공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으니 지금 바로 와줬으면 한다. 마야하라 아키오가 그런 전화를 해왔다니까. 아까 자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하다가 안 되면 자수를 하자라고 아키오와 아에코가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경찰서에 아키오가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왜 전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전 10시를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인터폰 차인벨이 울렸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던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야에코는 말없이 일어서더니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네, 라고 나지막한 대답을 한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아키오를 보았다. 여보, 왔어. 응, 이라고 대답하며 아키오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야기는 어디서 하는 게 좋지? 손님방에서 하면 될 거야. 그렇군. 아키오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체격 좋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이미 둘 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가가와 마스미야.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만 했기 때문에 일부러 낯익은 형사를 보내주었을지도 모른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고 죄송합니다. 아키오는 머리를 숙였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마스미야가 물어왔다. 예, 여기서는 좀 그렇고. 어서 들어오라는 듯 문을 좀 더 열었다. 실례합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형사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3평 정도의 손님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몸집이 큼직한 형사들은 비좁은 듯 정자했다. 야이코가 차를 내왔다. 고맙습니다. 라고 형사들은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찻잔에 손을 대는 기색은 없었다. 왜 형사들은 집에까지 오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시 바삐 듣고 싶을 터였다. 저 은행공원 사건 말인데요.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야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이제 시작이라서요. 이런저런 정보는 수집하고 있어요. 마스미야가 대답했다. 단서 같은 건 나왔습니까? 아키오는 물어보았다. 그건 뭐. 마스미야는 의아한 듯 아키오와 야이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가가 찻잔에 손을 내밀었다. 한 모금 마신 뒤에 고개를 들고 아키오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을 간파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예리함에 아키오는 자칫 기가 꺾일 것만 같았다. 잔디에 대해 조사했지요. 우리 집 잔디에 대해. 아키오는 말했다. 뭔가 알아내셨습니까? 마스미야는 망설이며 옆자리에 가가를 보았다. 가가가 입을 열었다. 사체에 잔디가 붙어 있었어요. 그것과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집 잔디는 어땠지요? 일치했습니까? 왜 그런 걸 궁금해하시죠? 일치군요. 하지만 가가는 곧바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해도 좋을지 어떨지 생각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일치했다고 하면 어떠신데요? 그 말을 듣고 아키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를 잘했군요. 어차피 들킬 일이었으니. 마야라씨, 되간절 무슨... 마스미야가 답답한 듯 몸을 내밀었다. 가가씨, 마스미야씨. 아키오는 등을 꼿꼿이 세우더니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의 사체를 공원 화장실에 가져간 건
바로 접니다. 아키오가 스스로 말을 했어요. 은행공원에 가서 사체를 버린 건 자기라고 지금 자백을 했습니다. 야이코가 그렇게 반대를 했을 때는 기가 눌렸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된 걸까? 아키오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적인 기분이 들기도 했다. 무거운 침묵이 좁은 방 안을 지배했다. 아키오는 머리를 숙인 그대로여서 두 형사가 어떤 표정인지는 알지 못했다. 옆에서 야이코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키오 옆에서 나란히 고개를 숙이는 기척이 났다. 마야라 씨가 여자애를 죽였다는? 마스미야가 물어왔다. 그러나 그다지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고백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리라. 아니요 라고 말하며 아키오는 얼굴을 들었다. 두 형사의 얼굴을 아까보다도 험악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내가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범인은 우리 쪽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라고 아키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스미야는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야이코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아니요, 집사람도 아니에요. 아키오는 말했다. 그러면 실은 아키오는 숨을 들이쉬었다. 망설임이 몸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그것을 뿌리치며 아키오는 말했다. 제 어머니예요. 어머님이? 마스미야가 당황한 듯 미간을 좁히며 옆에 있는 가가를 돌아보았다. 가가가 물어왔다. 당신 어머니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그 할머님 말씀이시죠? 가가는 끈질기게 확인을 해왔다. 예, 라고 말하며 아키오는 턱을 당겼다. 심장의 고동이 점점 더 거세졌다. 이걸로 괜찮은 걸까? 망설임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망설임을 떨쳐버리려고 아키오는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다. 그 여자의 사진을 들고 형사분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집사람도 나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었지요. 예, 라고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틀린 말씀이었던 건가요? 네. 사실은 집사람이 그 아이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었대요. 우리 집 뒷마당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뒷마당이라고요? 가가는 야이코를 보았다. 뒤쪽 마루에서 시어머니 인형으로 놀고 있는 걸 몇 번 봤어요. 집 뒤에 쪽문이 있어서 그 여자애는 거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 당장 틈새로 인형이 보여서 할머니한테 보여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디 사는 아이인지는 몰랐어요. 두 형사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마스미야가 물었다. 자기 방에 있습니다. 저 안쪽 방에요. 만나 뵐 수 있겠죠? 예, 그야 물론. 단지... 아키오는 두 형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지금 저런 상태여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자기가 한 일도 전혀 기억을 못하니. 그러니까 그게요. 질문이라든가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하지만 일단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가가가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키오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형사들도 엉덩이를 들었다. 야이코는 머리를 숙인 채였다. 복도로 나가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막다른 곳에 창호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있었다. 그 문을 조용히 열었다. 낡은 서랍장 하나와 작은 불단이 있을 뿐인 살풍경한 방이었다. 전에는 경대를 비롯하여 이것저것 가구들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뒤로 야이코가 하나둘 처분해버렸다. 어머니가 없어지면 그 방을 부부방으로 쓰고 싶다고 그녀는 전부터 말해왔었다. 그 앞부분 기억나세요? 야이코와 아키오의 대화에서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자백을 하자. 그러자 야이코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라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아키오가 나오미가 했다는 게 아니라 에서 딱 끊기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대답이 뭐였을까 궁금했는데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라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착잡하네요. 요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범인으로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더 싫어요. 야이코가 어머니 방에 있는 가구들을 팔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방을 부부방으로 쓰고 싶다. 아, 진짜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뒷마당으로 트인 쪽마루에 웅크린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선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앞에 놓인 인형을 향해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추레하게 때가 낀 오래된 프랑스 인형이었다. 제 어머니입니다. 아키오는 말했다. 형사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말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마스미야가 물어왔다. 그건 괜찮습니다만. 마스미야는 아키오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형을 들여다보듯 허리를 엉거주춤 숙였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 쪽을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인형을 손에 들고 그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늘 저런 식이에요. 아키오가 가가에게 말했다. 가가는 팔짱을 낀 채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윽고 마스미야에게 말을 건넸다. 먼저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어. 마스미야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네요. 가가와 마스미야가 조금 전에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아키오는 안방의 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계속 인형의 머리만 쓰다듬고 있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가 6시쯤이었을 거예요. 파트타임 일이 5시 반이면 끝나니까요. 집 안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어쩌고 계시나 보려고 안방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은 여자애가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더라고요. 축 늘어져서 아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쪽마루에 앉아서 부서진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야에코의 이야기를 형사들은 수첩에 적어나갔다. 마스미야 형사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 같았지만 가가 형사는 포인트만 받아 적는지 펜을 움직이는 시간이 짧았다. 여자애를 마구 흔들어봤지만 숨도 안 쉬더라고요. 죽었구나 하고 곧바로 알았어요. 야에코의 말을 들으며 아키오는 겨드랑이 아래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둘이 상의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어디 잘못된 곳은 없는지, 경찰이 수상하게 여길 부자연스러운 대목은 없는지 몇 번이나 검증해 보았다. 하지만 그래봤자 아마추어가 생각해낸 스토리였다. 프로 형사들이 본다면 엉터리 투성이인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해도 이걸로 어떻게든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이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날 길은 없다.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어머니가 저런 상태이고 보니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기색이더라고요. 그래도 자꾸자꾸 물어봤더니 겨우겨우 이 아이가 어머니의 보물 같은 인형을 부셔서 버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버려줘요? 마스미야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니까 그건요. 아키오가 말을 거들었다. 어머니가 지금 어린애 같은 상태라서요. 아마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싸운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여자애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머니 마음에 거슬렸겠죠. 어쩌면 그 여자애가 시끄럽게 떠들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어머니는 약간 버려준다는 게 그만 잘못해서 아이를 죽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이에 비해 힘이 센 편이라 그렇게 작은 여자애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말을 하면서도 아키오는 스스로 그 내용의 신빙성에는 자신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형사들이 믿어줄까? 마스미야가 야이코를 보았다. 그래서 그 뒤에 부인은 남편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게 6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로 상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도저히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빨리 집에 와달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어머니를 돌봐드리려고 그날도 오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오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요. 이 대목은 사실이었다. 그런 탓인지 아이코의 어조도 얼마간 매끄러웠다. 부인은 마스미야 형사가 야이코를 보았다. 그 시점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경찰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물론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일단 남편과 상의하고 난 뒤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셨고 그리고 사체를 보셨군요. 아키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 이야기였다. 그래서 사체를 내버리자고 한 건 어떤 분이 제안했죠? 마스미야가 핵심으로 다가가는 질문을 던져왔다. 야이코가 아키오에게 흘끔 눈길을 던졌다. 그 시선을 느끼고 아키오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야 할까? 경찰에 알리면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든 감출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다는 이야기가 둘이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 끝에 사체를 어딘가 옮겨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하지만 섣부른 짓이었어요. 정말 죄송스러운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저주저 늘어놓으며 이 집은 결국 팔아치울 수밖에 없겠다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난 집을 과연 어느 누가 사줄까? 은행 공원에 버리면 어째서죠? 마스미야 형사가 물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집에 자동차가 없어서 그리 멀리 나갈 수도 없었고요. 사체를 들고 나간 건 언제지요? 한밤중이 된 뒤에요.
날짜는 바뀐 시간이었어요. 오전 2시나 3시쯤 그쯤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스미야는 펜을 수첩에 내고 있었다. 그때의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절반은 거짓말, 나중에 절반은 지금 진실인 거죠. 이제 사체를 공원에 버리고 나서부터 일은 이제 아마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을 할 때도 더 매끄럽다고 말을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걸 과연 이걸 경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야라 아키오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연기 비슷한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얼굴은 고통스럽게 뒤틀리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의 아내는 곁에서 고개를 숙이고 간간히 코를 훌쩍였다. 끊임없이 눈가를 찍어내는 손수건이 흠뻑 젖어 있었다. 사체 유기에 관한 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었다. 화장실에 물을 내리려고 했는데 물은 나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몇 번이고 물을 날랐다는 부분은 특히 그랬다. 사체가 발견된 화장실에 수세식 장치가 고장이 나 있던 것에 대해서는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없었다. 또한 그런 행동 속에서 그가 느꼈을 공포나 초조감 등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소녀의 옷가지에 여전히 잔디가 붙어있을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철저히 떼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 잔디는 사체를 전자제품 상자에 넣으려고 일단 정원에 내놓았을 때 붙어간 것이라고 했다. 집에 몇 차례나 형사분들이 찾아와서 가족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집사람과 상의한 끝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큰 패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죽은 여자의 부모님에게도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마야라 아키오는 털썩 어깨를 떨구었다. 마스미야는 가가 쪽을 돌아보았다. 서해 연락하고 올게. 하지만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뭔가 생각을 품은 듯한 얼굴로 슬그머니 고개를 틀었다. 지금 이 부분 가가가 역시 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앞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죠. 마스미야가 박스 이야기할 때 자동차로 박스를 멀리 버리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을 때 가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요. 지금도 전혀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그러자 가가는 마야라 아키오에게 말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괜찮지만 아까 보신 대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하지만 마야라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가가는 몸을 일으켰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복도 안쪽으로 들어갔다. 마야라 아키오가 어머니 방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쪽마루에 나가 있었다. 마당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쳐다보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가가는 노인에게 다가가 곁에 앉았다. 뭐해? 어린애에게 말을 걸듯이 다정한 어조로 가가는 물었다. 하지만 노인네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누군가 곁에 다가와도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건 그 인물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소용없어요, 가가 형사님. 마야라 아키오가 말했다. 남이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가는 몸을 돌리더니 아무 말 말고 있으라는 듯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그리고는 노인네를 향해 웃음을 던졌다. 여자애 못 봤어? 노인이 얼굴을 약간 들었다. 하지만 가가를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쏟아져. 그녀가 돌연 말했다. 에? 비가 쏟아져. 오늘은 산에 놀러 못 가겠어. 마스미야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비라고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뒤흔들 뿐이었다. 집 안에서만 놀아야 해. 아, 그렇지. 어서 화장을 해야지. 소용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해요. 유아퇴행이라는 증세예요. 마야라 아키오는 말했다. 그래도 가가는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지그시 노인네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조금 아래로 향했다. 노인네 곁에 떨어진 것을 집어 올렸다. 마스미야에게는 둥글게 뭉쳐진 천 조각처럼 보였다. 이거 장갑이군요. 가가는 말했다. 그때 주었던 그 장갑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그때라니? 마스미야는 물었다. 내가 어제 여기 왔을 때 정원에서 이 할머니가 장갑을 줍는 것을 봤거든. 바로 그 장갑이야. 가가가 설명했다.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내내 끼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벗어버린 걸 보면 아마 실증이 난 모양입니다. 영락없이 어린애라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해봤자 안 돼요. 마야라 아키오가 체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가가는 장갑을 골똘히 쳐다본 뒤에 단정하게 접어서 노인네 곁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실내를 둘러보았다. 어머니는 늘 이 방에?
예, 화장실에 갈 때 외에는 대부분 이 방이 있어요. 사건 후에 어머니가 어딘가 외출을 하셨던가요? 가가는 물었다. 아니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아니, 이 병이 생긴 뒤부터 바깥 출입은 전혀 못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실례지만 부부가 쓰시는 방은 어느 쪽이죠? 2층입니다. 어머님이 2층에 올라가시는 일은? 그런 일은 없어요. 몇 년 전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요. 이 병이 생기기 전부터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려 마스미야는 가가의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더듬고 있었다. 어째서 곧바로 수사본부에 보고하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야라 아키오가 있는 자리에서 일일이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없다. 가가는 일어서서 방 안을 돌아다녔다. 뭔가를 점검하듯이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다. 여자애가 부쉈다는 그 인형은 처분하셨습니까? 가가가 물었다. 아니요, 그건 여기 있어요. 마야라는 불박이장을 열고 아랫단에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다. 마스미야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는 상자채 들어올려 가가에게 가져갔다. 교이치로 형, 이거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피해자 가스가이 유나가 수집하던 피규어와 똑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가가는 상자 속을 흘끔 들여다본 뒤에 이 인형은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마야라 아키오에게 물었다. 작년이던가 내가 사온 거예요. 당신이? 보시는 대로 어머니가 어린애같이 되어버렸어요. 자꾸 인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서 사왔습니다.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인 모양인데 나는 그런 건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내내 어딘가에 넣어두고 있었죠. 그걸 어쩌다 꺼내온 모양인데 그게 그만 엄청난 일을 불렀군요. 마스미야는 가스가이 유나의 방에 있었던 피규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한창 인형 수집에 몰두하던 여자애가 어쩌다 그것이 눈에 띄었을 때는 가령 모르는 집에라도 선뜻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가가가 마야라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언젠가는 말을 해야겠죠. 금요일 이후로는 여동생이 이 집에 오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러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드렸죠? 네, 일단 나와 집사람이 봐줬습니다만 딱히 돌보고 말고 할 일은 없어요. 화장실 추리도 스스로 할 줄 알고요. 식사는 이 방으로 가져왔었어요. 어머님은 혼자서 식사를?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다고 해봐야 그게 간단한 샌드위치라서 별 문제는 없었어요. 가간의 팔짱을 끼고 노인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마스미야 쪽을 돌아보았다. 마스미야, 정원 쪽을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정원? 마야라 씨 이야기로는 정원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상자에 넣었다고 했잖아. 그 자리를 좀 봐둬야겠어. 마스미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가가 뭘 노리는지 잘 알 수 없었다. 정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 정원으로 나온 가가는 쪼그리고 앉아 잔디를 만지작거렸다. 잔디에 대해 확인할 게 있어? 마스미야는 물었다. 아니, 그건 그냥 핑계고 너와 상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 가가가 쪼그려 앉은 채 말했다. 지금 가가는 계속 뭔가 지금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허점이 있다는 걸 느낀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죠.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유, 사람의 표정에서도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색함을 느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하다니 뭘? 본부에 연락하는 거 좀 더 기다려줄래? 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떻게 생각했어? 그야 뭐 깜짝 놀랐지. 설마 그 노인네가 애를 죽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가가는 일어서서 홀끔 마야라가의 현관 쪽을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내 생각에는 저희들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럴까? 하지만 이야기 앞뒤는 맞아 떨어지는데? 그야 그러겠지. 부부가 어제 하루 종일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게 이야기를 지어냈을 테니.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가령 거짓말이라고 현 단계에서 일단 본부에 보고는 해야지. 저 사람들이 뭔가 감추는 게 있다면 이제부터 취조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거고. 수사의 주도권은 너한테 있어. 꼭 이 시점에서 보고를 하겠다면 나는 굳이 말리진 않겠어. 단, 연락할 거라면 이시가키 계장이나 고바야시 주임과 직접 통화하게 해줘. 내가 직접 부탁할 일이 있거든. 뭔데 그게? 미안하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어. 마스미야는 답답함을 느꼈다. 형이 나를 신입으로 취급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눈치를 알아봤는지 가가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일 네가 정면으로 저 사람들과 맞선다면 틀림없이 진상을 알아차릴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마스미야로서는 반론을 내놓기가 어려웠다. 뭔가 석연치 않은 채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는 고바야시 주임이 받았다. 마스미야는 마야라 아키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보고한 뒤에
가가의 의향을 전했다. 그래, 가가군을 바꿔줘 라고 주임을 말했다. 전화를 받아든 가가는 마스미야에게서 조금 떨어져 뭔가 소곤소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주임이 자네를 바꿔달라는군. 마스미야는 전화를 받았다. 사정은 충분히 파악했어. 고바야시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네들에게 시간을 주지. 가가군에게 뭔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니까 거기에 따라줘. 마야라 일행을 서로 데려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계장에게는 내가 설명해두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마스미야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러자 어이 마스미야! 라고 고바야시가 다시 불렀다. 가가군이 일하는 방식을 잘 봐두라고. 자네 이제부터 엄청난 상황에 입혀하게 될 거야. 말의 진위를 생각하느라 마스미야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그럼 수고해 라면서 전화는 끊겼다. 마스미야는 가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라이트가 갑자기 꺼졌어요. 이제 곧 너도 알게 돼. 하지만 이 말만은 해두지. 형사라는 건 사건의 진상만 해명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 해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해. 영문을 몰라 마스미야가 미간을 찌푸리고 있자 가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집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 이건 경찰서 취조실에서 억지로 실토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야. 반드시 이 집에서 그들 스스로 밝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하고 23쪽이 끝났습니다. 지금 라이트가 꺼졌어요. 갑자기. 좀 오래됐는데 배터리가 나간 모양입니다. 되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90% 왔는데 이 10% 남은 부분에서 이제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제가 이 과정을 읽으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제가 딱 적당히 자극하고 끝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붉은 손가락 세 번째 영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끝났습니다. 사실 제목이 붉은 손가락이잖아요. 붉은 손가락 부분이 아마 뒤쪽에 나오는데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정말 읽은 부분을 잠깐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키오와 야에코는 이제 경찰 탐문 수색에서 잔디가 문제가 된다는 걸 지금 느꼈고요. 경찰 쪽에서도 잔디가 하나의 단서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곧 발각될 것이다. 이 잔디가 우리 정원이라는 것을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아키오가 과연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라고 이게 궁금했는데 여자아이를 죽인 건 어머니다. 지금 지금 이걸 보면은 하루의 이야기예요. 어제부터 이제 말을 맞춰왔다. 그러니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게 얘기를 했을 거다. 라고 하면서 가가가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어떤 합점을 찾아낸 거예요. 혹시 앞의 내용이 조금 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읽어볼래? 1편과 2편 간략하게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뒷내용이 어떤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주 크나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름 돋을 준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